안녕하세요. 명진쌤과 함께하는 즐거운 문학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 배울 작품은 정철의 송미인곡이라는 조선시대에 쓰인 가사입니다. 보면 알겠지만 82쪽에서 84쪽까지 무려 3페이지에 이르는 상당한 분량의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기도 현대어와 다른 부분이 있고요. 현대에는 쓰이지 않는 단어들도 있는데 선생님이 중요한 부분 기억해야 할 것들은 다 천천히 알려줄 테니까 너무 긴장하지 말고 편한 마음으로 함께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요, 바로 진도를 나가기보다는 선생님이 늘 그래왔듯이 이 작품을 쓴 정철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 송미인곡, 대체 무슨 줄거리이길래 3페이지나 되는가? 한번 줄거리에 대해서도 간단히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작품을 배울 때 좀 기억해야 할 포인트들이 있어서 그것도 학습 활동을 잠깐 훑어보면서 미리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요, 이 정철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네, 바로 이분인데요. 사진에 나와 있는, 사진이 아니라 그림이죠. 네, 이 정철의 초상화입니다. 조선 중기의 문신이고요. 이제 정치인이기도 하면서 문학 작품을 여럿 남긴 문인이기도 하죠. 이분에 대해 설명을 하려면요. 일단은 선생님이 준비한 PPT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철이라는 작가이자 정치인은 우리나라 역사, 특히 문학사에 아주 깊은 족적을 남긴 분인데, 뭐랄까요. 수험생들을 특히 고통스럽게 하는 분이라고 할 수 있죠. 수능에 단골 출제되는 작품들은 모두 이분의 것이고요. 수능에 무려 4번 이상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서로 다른 작품들이 나왔지만 어쨌거나 기본적으로 이 정철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으면 좀 더 수월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항상 등장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시험지는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선생님이 수능 2개 정도를 가지고 왔어요. 보면은요, 일단 딱 봐도 분량적으로 압박감이 어마어마합니다. 관동별곡이 여기서는 출제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한자가 좀 많이 섞여 있고 표기가 신기한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이것 역시 다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면 대체 어쩌다가 우리는 지금 이 정철이라는 사람의 작품을 여러 가지로 깊이 배우게 된 것일까요? 네, 이분은요, 일단은 이런 분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나훈아가 남긴 유명한 명언을 가져왔습니다. 진정한 슈퍼스타는 까와 빠를 둘 다 미치게 만든다. 너도 나도 좋아하는 사람은 슈퍼스타가 아니라 그냥 스타다. 싫어하는 사람들이 존재해야 좋아하는 사람들이 미치도록 좋아한다. 라고요. 이 정철이라는 인물을 두고 여러 가지 평가가 엇갈립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정말 문학적인 소양이 뛰어난 문인이라고 칭송받는 한편 이제 정치인으로서는 일을 잘 못한 부분들이 많다. 혹은 술을 너무 좋아했다. 이런 부정적인 평가가 있어서 그야말로 까와 빠 둘이 치열하게 대립하는 슈퍼스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얘기가 잠깐 나와서 말인데요. 이 정철이 술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왕이었던 선조가 이제 술을 좀 적당히 마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철에게 작은 술잔을 하사합니다. 이 술잔에다가 하루 3번만 술을 타서 마셔라. 즉, 3잔 이상은 절대로 안 된다라는 왕의 명령을 내린 것이죠. 정철은 고민합니다. 왕명이니 함부로 어길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하루에 술을 3잔만 마시기에는 너무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던 정철이 아주 신박한 생각을 해내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쇠로 된 술잔을 망치질해서 넓히면은 아무래도 잔 자체가 커지고 담을 수 있는 술이 많아지니까 이렇게 실천을 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실제로 정철이 가지고 있었던 술잔이라고 하고요. 보면은 약간 좀 우그러진 모습이 보이지 않나요? 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정말 망치질을 했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적인 모습도 가진 정철의 어떤 정치 인생을 좀 얘기를 해보면요. 당시는 서인과 동인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던 붕당 정치가 가속화되고 있었죠. 이 서인과 동인 얘기를 조금 해볼까요? 동인, 서인, 말 그대로 동쪽, 서쪽을 가리킵니다. 왜 동인이 되었느냐? 당시 이 동인파의 우두머리가 김효원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 집이 동대문, 동쪽에 있었거든요. 반대로 서인의 우두머리 심의겸이라는 사람은 집이 서대문, 서쪽에 있었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각 우두머리를 추종하는 사람들의 파가 동인, 서인으로 이름 붙여지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대립하게 된 배경에는 이조전랑이라는 어떤 벼슬에 있어서 누구를 넣을 것이냐 인사 문제로 대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얽힌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선생님이 지금 이 배경을 꺼낸 이유는 정철의 정치 인생이 바로 이 동인과 서인의 대립으로 굉장히 색깔을 달리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정철은 서인 쪽에 해당을 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동인으로부터 많은 견제와 시기를 받을 수밖에 없었지요. 서인이었던 정철은요, 결국은 이제 정치적으로 약점이 잡히는 바람에 서울에서 전라남도 담양군 창평면으로 낙향을 하게 됩니다. 유배와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요. 유배는 일종의 정치적인 형벌이라면 낙향은 자신이 스스로 몸을 살인다라고 표현을 해도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자신의 고향 창평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 담양이라는 곳은요,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여행지 중에서도 손에 꼽는 곳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자연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도시가 평화롭고 고즈넉하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지방의 명소이죠. 그래서 이 창평에 내려간 정철이 자신의 집에 거처하면서 여러 가지 문학 작품들을 창작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보게 될 송미인곡이라는 것입니다. 이 송미인곡은요, 기본적으로 네. 송미인곡의 원본을 가지고 왔습니다. 보면은 확대를 해보면 송미인곡이라고 제목이 적혀 있고 그 옆으로 세로로 읽으면 저 가는 각시 본 듯도 한더이고 라는 식으로 우리 교과서의 내용과 거의 흡사함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인 내용은 진도를 나갈 때 배우겠지만 선생님과 함께 이 송미인곡의 어떤 큰 줄기가 될 개념들을 미리 확인을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송미인곡은요, 이제 낙향에 있던 정철이 쓴 문학 작품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신하가 왕을 그리워하는, 즉 정철이 선조를 그리워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하가 왕을 그리워하는 내용의 작품들이 많은데요. 그것을 우리가 충신연주지사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말 그대로 충신이 왕을 그리워하는 노래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요, 이 작품들에 단 한 번도 왕, 신하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왕과 신하의 관계를 남자와 여자의 관계로 바꾸어서 표현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바꾸어 표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금 정치적으로 위태한 상황에서 왕에게 나를 봐달라
내가 잘못했다. 혹은 나를 복귀시켜 달라. 라고 부탁을 명료하게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정처를 지켜보고 있는 수많은 동인들이 있잖아요. 이들에게 좋은 먹잇감이 되어서는 안 될 테니까요. 최대한 말을 돌려서 표현을 해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렇게 신하와 왕의 관계보다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로 바꿨을 때 훨씬 다양한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보편적인 감정에 공감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아무래도 왕과 신하의 관계는 좀 특수한 정치적인 관계이잖아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이 읽었을 때 별로 와닿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남자와 여자 간의 어떤 로맨스가 섞인 내용으로 변한다면 일반 백성들도 충분히 공감하거나 이해하면서 읽을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아마 정철도 총신연주지사를 이런 남녀관계에 빗대어 표현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송민국의 줄거리를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작품의 시작은요, 두 여인이 서로를 마주치게 되는 장면에서 시작합니다. 이제 푸른색의 옷을 입은 여인을 선생님이 감녀라고 하고, 오른쪽에 붉은색 옷을 입은 수지를 을녀라고 붙여보겠습니다. 이 감녀가 저 각시 어디서 본 듯한데 누굴 보러 가오? 하고 을녀를 보면서 아는 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을녀가 어머, 당신이구려. 이봐요, 내 말 좀 들어봐요. 내가 사랑하는 임이 있었는데 그 임에게 죄를 지었어요 하고 자신의 사정을 하소연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잠시 과거 회상으로 돌아갑니다. 알고 보니 이 을녀는 천상계의 존재였어요. 선녀라고 이해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천상계에서 살고 있었고 여기에는 사랑하는 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이 아주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이 을녀가 잘못을 하나 하게 돼요. 너무 임에게 교태를 부렸던 거죠. 그래서 임의 미움을 사게 되면서 결국 천상계에서 지상계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즉 쫓겨났다는 거예요. 지상계로 쫓겨난 이 을녀는 그래도 임을 너무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서 이곳저곳 임을 찾아 헤맵니다. 자, 산에도 올라가 보지만요. 안개가 너무 많이 끼어 있어서 도저히 임의 흔적을 찾기가 어려웠고요. 반대로 바다로 가면 되지 않을까 해서 바닷가로 갔더니만은 바다도 도저히 건너갈 수 없을 만큼 상황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터덜터덜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어쩐지 쓸쓸하고 서글픈 마음이 듭니다. 그러다가 깜빡 잠이 든 을녀, 꿈속에서 임을 만나게 됩니다. 너무 보고 싶었다, 서럽고 외로웠다 하는 마음을 표현을 하고 싶었지만 어쩐지 입이 차마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딱 뭔가 입을 열려던 와중에 어디선가 꼬끼요 하고 닭이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에 번쩍 눈이 뜨였더니 아하, 이 모든 게 다 꿈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허무하고 서글픈 마음에 나는 임을 만날 수 없다면 차라리 죽어서라도 달이 되어서 임이 계신 창문을 환하게 비추고 싶다. 달빛으로라도 임에게 조금이라도 가까이 다가가고 싶다라는 소망을 비칩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던 감녀가 각시님, 그 달이 되는 것 말고 굳은 비가 되세요. 비가 되면은 달빛보다 차라리 임에게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지 않겠어요? 라는 조언을 해주는 것으로 이 작품은 마무리가 됩니다. 어쩐지 조금 여운이 남지 않나요?
과연 이 을녀는 다시 천상계로 가서 임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네, 그것에 대해서는 열린 결말이지만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상상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사진을 통해서 한번 준비를 해 보았어요. 이렇게 하니까 옛날 고전 작품이라도 조금 친숙하게 와닿지 않나요? 네, 그렇게 이해를 했다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선생님과 함께 다시 교과서로 돌아와서 이 송민곡이라는 작품을 그러면은 줄거리를 파악했는데 좀 개념적인 부분은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학습 활동을 보겠습니다. 풀지는 않을 거고요. 대체 뭘 물어보고 있는지만 체크를 하자는 겁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를 보면요. 이 작품은 두 여인이 나옵니다. 감녀와 을녀요. 그래서 그들이 대화하는 구성이 전체적입니다. 이 두 여인을 아까 했듯이 감녀와 을녀로 구분하여 두 사람이 말하는 순서, 차례를 따져보라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용을 정리할 수 있을 거라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작품 마지막 부분에 집중을 하라고 하네요. 마지막 부분에 나온 달, 차라리 죽어서 나궐이나 되어서라고 표현한 부분, 그리고 비, 각시님 달보다 굳은 비가 되세요의 비, 각각 어떤 뜻을 확인할 수 있는지 찾는 문제인데요. 아무래도 이 작은 2번이 중요하겠죠. 나궐과 굳은비의 의미 차이를 찾아보고 감녀가 을녀에게 굳은비나 되라고 한 까닭, 그러니까 달보다 비가 더 좋다고 생각한 이유를 말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일단 자유롭게 상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86쪽에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으로 가면은요, 이제 이 당시 다양한 맥락, 이 맥락이라는 건요, 일종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그랬듯이 작품을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그 작품을 쓴 작가나 그 당시의 시대를 먼저 설명해주고 들어가잖아요. 그게 모두 다 이 맥락과 관련하여 작품을 이해하자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1번을 보면요.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송민곡 창작 당시 작가의 처지, 그리고 시대 상황이 어떻게 작품에 반영되었나를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작 당시의 정철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이 당시 시대 상황, 즉 조선시대였고 선조가 왕이었으며 붕당 정치, 동인과 서인 간의 갈등이 극심했던 때의 정치적인 배경을 알고 있으면 훨씬 수월하게 풀 수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이 여기에 어느 정도 담겨 있습니다. 이제 1583년 정철이 예조 판서가 되었지만 동인의 탄핵을 받아 탄핵이 당시에도 있었네요. 그래서 탄핵을 받아서 관직을 잃고 창평 고향으로 돌아가 4년간 은거 생활을 했다. 이 시기에 가사 3인곡과 송민곡을 지었다. 3인곡과 송민곡은 하나의 세트처럼 묶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우리는요, 송민곡만 따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선조실록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1583년 사관원이 이제 정철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정철은요, 편협하고 시기심이 많은 사람으로 시끄러움을 선동하여 선비의 무리를 분열시키고 기회만 있으면 모함을 일삼는다 라고 파직하여 벌을 줘야 한다고 막 사관원에서 주장을 하죠. 근데 선조는요, 정철은 마음이 바르고 행실이 방정한데 다만 말이 너무 곧바르기 때문에 남에게 미움을 산 것이다. 그러나 자기가 맡은 직책에 있는 힘을 다하는 것과 청렴하고 충성스러운 절이에 대하여는 초목도 그의 이름을 알 정도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정철의 편을 듭니다. 그래서 왕과 당시 이제 신하의 입장이 어느 정도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도 결국 이제 2년 후에 정철이 다시 탄핵을 받고 파직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철의 정치 인생이 굉장히 파란만장했다는 것을 이 글만 읽어도 어느 정도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자, 이 글을 읽었으니까 한번 문제를 보면요. 일단은 송민국이 등장하는 임, 그리고 화자는 이 글을 고려했을 때 각각 원래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를 알아야 되겠고요. 관직을 잃고 창평에서 응거하는 정철의 상황이 송민국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송민국에서 작가가 자신을 탄핵한 동인을 빗대어 표현한 것.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 동인이라는 글자는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렇게 노골적으로 썼다가는 오히려 공격받기 십상이기 때문에 최대한 비유적인 표현으로 다른 것에 빗대어 동인을 이제 의미하는 시어를 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어를 찾아보고 그에 대한 작가의 태도가 어떤지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를 모두 종합했을 때 작가가 송민국을 왜 썼을까? 라는 의도를 추리해보는 순서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조선시대, 특히 정철의 정치적인 생애와 관련하여 송민국을 조금 더 섬세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하지 않을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88쪽의 감상의 뜰을 보면 이 송민국에 대해서 배경 설명을 아주 깨끗하게 깔끔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송민국은 이제 조선시대 최고의 가사 작가로 평가받는 정철의 가사로서 작가가 1585년부터 4년 동안 동인과 서인의 당파 싸움 때문에 고향인 전라도 창평에 내려가 있던 때에 지은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그렇죠. 우리가 다 앞서 들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서 지은 3인곡과 함께 전후 미인곡이라 불린다. 두 작품은 다 같이 임을 그리워하는 여인을 화자로 내세워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읊은 충신 연주지사, 충신이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은 노래이다. 충신 연주지사 중요합니다. 이 송민국은요, 사음보를 한행으로 보아 48행. 자, 여러분 우리 사음보, 음보 배웠었죠? 이 고전 작품에서는요, 항상 운율의 단위, 음보가 중요하니까 꼭 기억을 해줍시다. 그리고 음수율은 3.4조가 주로 사용되었다. 네, 요거는 기억하지 않아도 되고 음보가 더 중요합니다. 다음에 두 사람의 대화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화하는 두 여인은 주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설정한 존재들로서 모두 작자의 분신이라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 대화로 구성한 것도요, 정철의 의도입니다. 혼자 독백처럼 주절 무려 3페이지를 떠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듣거나 읽는 사람이 집중이 잘 될까요? 그렇죠. 얘는 왜 이렇게 혼잣말이 많아? 하면서 금방 실증을 낼 겁니다. 하지만 두 여인이 나와서 서로 대화를 하는 것으로 구성을 하니까 굉장히 현장감이 느껴지고 생생해서 더 몰입하게 되는 효과가 얻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두 여인은요, 완전 가상의 존재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정철의 마음을 표현하는 분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화체의 형식은 우리 가사문학사에서 새로운 것으로 정철의 뛰어난 문학적 창의성을 잘 보여준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렇게 이 하나의 작품에 여러 인물이 나와서 대화를 한다? 이런 거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화하고 이 여인들이 분신이라는 점을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오늘 이 정철애라는 사람에 대해 알아보았고요. 그 송민국의 줄거리, 그 다음에 이 학습 활동에서 물어보고 있는 내용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다음에 88쪽의 감상의 뜰까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좀 어느 정도 숙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본격적으로 본문을 읽고 분석을 할 때 조금이라도
더 쉽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모두들 집중해서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